LA 시위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개빈 뉴섬 주지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군 투입을 막기 위해 긴급 법안을 제출했지만 오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지만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미 육군 열병식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 여파로 상점 약탈과 기물 파손이 잇따르면서 LA 시장이 다운타운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는 등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고속도로에서 한 트럭이 나무판을 던지며 도주해 6종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LA 도심에 연방군이 배치된 것을 두고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로폰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긴급 제동에 나섰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찰스 브리어 연방판사는 뉴섬 주지사가 제기한 긴급 중단 요청을 기각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대응 시간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을 이유로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LA에 투입한 것이 불법적인 군사화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투 훈련을 받은 군인을 미국 시민에게 보내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군 투입은 지난 6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LA 지역 전역에서 대규모 이민자 단속을 벌인 후 발생한 시위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로웠지만 주말부터 긴장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60일간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4,000명을 연방 통제하에 두고 해병대도 파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방 건물 앞까지 시위대가 몰리면서 경찰과 주 방위군까지 투입되는 등 상황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약탈과 방화까지 벌어지며 도심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도 범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도심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분노한 시위대가 연방 건물 앞까지 몰려오면서 갈등이 한층 격화됐습니다. 네, 저는 어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LA 국토안보부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벽에는 경찰과 이민세관 단속국을 향한 비방글이 적혀 있고 건물 앞에는 주방위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My son is mixed with Hispanic and black. So for him to have to witness something like this, it's kind of messed up for him and the younger children. There's kids at his school that have been deported, all type of stuff. His school got raided, everything. So it's like, what is this showing him?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계기로 시작된 LA 시위 사태는 첫날보다는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흥분한 일부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는가 하면 경찰과 주방위군은 섬광탄과 후추탄을 동원해 진압 수위를 높였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하루에만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위 참가자 100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이렇게 LA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선 하나를 두고 대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가 지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격해진 일부 시위대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그 틈을 타 약탈과 방화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어젯밤 약탈이 일어난 애플 스토어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매장 안의 물건들은 전부 치워져 있었고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겠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Nighttime is when it gets a little quieter and darker, so it's kind of less people. But yeah, you gotta watch your back and you gotta keep your head on the swivel. 혼란은 다운타운 인근 LA 한인타운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한인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다운타운이지만 코리아타운이나 이런 데서도 단속을 벌이고 그러면 또 시위대가 몰려올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을 틈타서 또 관계없이 이제 또 루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국민, 우리 동포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So, as a Korean American, especially because LA has about 30,000 undocumented Korean immigrants. So, just wait a couple weeks. They take all the Latin American ones. Koreans are next. 시위 현장의 대치만큼이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수천 명과 해병대원 수백 명을 LA에 투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긴급 법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현재 시위가 미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이 열리는 이번 주 토요일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대의 성조기 소각 행위에 대해 무조건 1년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칼럼니스트 미란다 디바인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기를 불태우면 자동으로 감옥에 가야 한다며 LA 폭동 당시 벌어진 국기의 소각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며 이민세관 단속국 활동을 방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질서 회복을 위해 주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투입했다며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도시가 불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NBC 인터뷰에서 날 체포해라 끝내자며 강하게 반발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10차 개헌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밤사이 상점 약탈과 기물 파손이 잇따르면서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상점의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이 도난당한 가운데 일부 업주는 범인이 무려 3시간 넘게 매장 안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향수 가게를 운영하는 몬티 바부샤 씨는 이민자의 도시 LA에서 이런 무법 상태가 계속된다면 올림픽은커녕 미래도 없다며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LA 다운타운에서 밤사이 상점 약탈과 기물 파손이 잇따르면서 결국 시당국이 야간 통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밤 8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다운타운 일대 구역에 대해 통금을 전격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투입된 미 해병대 병력 일부는 LA가 아닌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 해군 기지에 집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0명 규모의 병력이 실비치에 도착했으며 LA 카운티 셰리프국 요청에 따라 경찰이 호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아직 현장에 투입되진 않았고 연방시설 보호를 위한 대기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LA 시내의 치안은 물론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도시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LA에서 시작된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며 뉴욕과 댈러스, 애틀란타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가 폭력과 약탈로 번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고 민주당의 존 가라멘디 연방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동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 federalization of the National Guard and then bringing in the Marines is something different. This is about Trump pretending that he is the king of this nation.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민 서비스 건물 앞에서 약 15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기물 파손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스 역시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y'll continue every day, not only in California and Los Angeles, they're going to continue in every city across the country. 계속되는 갈등 속에 캘리포니아주는 군 병력 배치가 위헌이라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충돌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일부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와 관련해 캐런 베스 시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폭력과 기물 파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도시를 파괴하는 이들은 이민자를 진정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민자의 권리를 지지한다면 도시를 어지럽히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보도된 영상들에 대해서는 불과 몇 블럭 내에서 발생한 사태임에도 도시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과장된 시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o let me just say now, commenting about last night, the violence we saw last night, there is just no way to view it as unacceptable. So I do not believe that individuals that commit vandalism and violence in our city really are in support of immigrants. They have another agenda. If you support immigrants and the rights of immigrants to be in our city, you would not be tearing the city apart or vandalizing it. And I do want to say, especially for our national audiences, that those of us in Los Angeles understand that the unrest that has happened are a few blocks within the downtown area. It is not all of downtown, and it is not all of the city. Unfortunately, the visuals make it seem as though our entire city is in flames, and it is not the case at all.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at now. 베스 시장은 우리 도시는 불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피파 월드컵 미국 개최를 준비 중인 개최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대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월드컵 집행위원 맥케이는 어제 열린 11개 미국 개최 도시 대표자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내년 월드컵 개최의 중요한 변수라며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위원은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피파와 미국 정부 간의 건설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비자 발급과 외국인 인력 운용,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12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선수, 코치, 스태프, 가족은 예외로 뒀지만 일반 관중은 포함되지 않아 팬들의 입국 제약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부분의 개최 도시들이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도시 이미지와 월드컵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공동 개최로 진행되며 미국 10개 도시를 비롯해 멕시코 3개 도시, 캐나다 2개 도시에서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오하이오의 한 고속도로에서 나무판을 던지며 도주하던 트럭으로 인해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75번 고속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트럭을 발견하고 정차를 명령했지만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파열 장비를 이용해 차량을 멈추려 했지만 타이어가 터진 뒤에도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있던 용의자가 트럭 짐칸에 올라 경찰 차량을 향해 나무판을 던지며 추격을 방해했습니다. 도주 차량은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했고 이로 인해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트럭에 타고 있던 용의자 4명이 차량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지만 모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에게 마약 소지와 중대 차량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는 등 2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오스트리아 역사상 최악의 사고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에 있는 한 고등학교. 복도엔 무장한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고 학생들은 긴급히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교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간 11일 오전 10시쯤. 현재까지 학생과 선생님, 용의자 1명 등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오스트리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12명이나 됐는데 이 중 상당수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urch diese unfassbare Tat wurden 9 Menschen plötzlich aus ihrem Leben gerissen. Es gibt keine Worte, den Schmerz, die Fassungslosigkeit. 용의자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21살 남성. 사건이 벌어진 학교에 다녔지만
졸업까지는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총기 면허증을 보유한 용의자가 범행에 권총과 산탄총 등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교실 2곳에서 총을 쐈는데 이 중 한 곳은 용의자가 과거 수업을 받던 교실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전과가 없고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외신들은 용의자가 스스로를 괴롭힘의 피해자라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곳으로 꼽힙니다. BBC는 오스트리아 인구 100명당 총기 30정이 보급됐다는 연구 결과도 보도했습니다. 앞서 2020년에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이어 3번째인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는 공동의 이익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두 국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답한 뒤 양국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는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화는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이어 중국이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두 정상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통화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영국에서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 내용이 순조롭다는 당국의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 0.6% 올랐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영국에서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 내용이 순조롭다는 당국의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대신 반도체 기술 관련 제재를 완화하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8% 올랐고요. AMD와 엔비디아도 각각 1.2%, 0.9% 상승했습니다. 또 이 밖에 로보택시 시험 운행에 대한 기대로 테슬라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5.6% 상승했고요. 알파벳과 메타가 각각 1.3%, 1.2%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표인데요.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면서 4월에 2.3%보다는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12명의 국제활동가들이 구호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이스라엘에 의해 선박이 납포되면서 툰베리는 결국 추방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스웨덴 출신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며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범선 메들린호를 타고 출항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 해군은 가자 인근 해역에서 메들린호를 납포하고 탑승자 전원을 아쇼도드 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외무부는 툰베리가 프랑스를 경유하는 스웨덴행 항공편으로 돌아갔다며 메들린호에 대해선 셀카용 요트라며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환경운동가인 툰베리를 비행기로 추방한 것 자체가 정치적 도발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툰베리는 경유지인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뒤 국제 수역에서 납치됐다며 이스라엘의 조치를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40억 건, 총 631GB 분량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위챗 사용자 아이디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로 8억 5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고요. 사용자들의 주소가 담긴 자료, 금융정보, 위챗 대화 기록으로 추정되는 내용, 알리페이 이용 내역 등 생활과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가 함께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외 보안 전문 매체는 해커가 이 정보를 악용할 경우 개인의 거주지, 소비 패턴, 부채 상환은 물론 신원 도용과 계정 해킹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인구가 최근 10년간 3억 5천만 명 불어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펴낸 세계 종교지형 변화 보고서 내용인데요. 2020년 기준 무슬림 인구는 20억 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기독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요. 기독교 인구는 23억 명으로 10년간 1억 2,200만 명 늘었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포인트 줄어든 28.8%로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무교 인구 역시 늘어 전체의 24.2%를 차지했고요. 힌두교는 12억 명, 불교는 3억 2,400만 명으로 유일하게 신자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공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법들이 공포되면서 진상규명 절차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 정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까지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지 단 하루 만입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정조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아직 새 내각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현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민생 법안이 아닌 특검법을 선택하며 벌써부터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 생생합니다. 취임사 따로, 국정 따로 이렇게 빨리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도 놓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특검 수사는 늦어도 다음 달 초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기간이나 인력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충돌을 일부러 유도한 것 아니냐는 외환 유치 의혹까지 수사 항목을 11가지로 넓혔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 태역 장군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엄 전 과정 개입 의혹, 계엄 이튿날 김주현,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법조 4인방의 안가 모임 의혹,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 등 규명해야 할 게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새 특검 가운데 수사 범위가 16개로 가장 많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입니다. 특검 임명까지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넉넉 잡아 11일, 최상병 특검은 12일 걸립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면 나흘만 해도 가능해 이르면 이번 주 토요일 14일 특검 임명도 가능합니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합니다. 특검에는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최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입니다. 수사 인력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란 특검이 검사 60명 등 최대 267명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국정농단 특검팀 105명의 2배 이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최상병 특검은 105명까지 인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두 번째 결정인데 나머지 3개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을 잡지 않는 추후 지정을 한 겁니다. 연기 사유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를 빼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취임 전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한 것처럼 똑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두 재판 모두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친 뒤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속 추후 지정 결정이 나오면서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위증교사 사건 2심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록하자 이미 대선 전에 추후 지정을 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도 추후 지정을 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더욱 실리게 됐습니다. 두 사건 재판은 아직 공판 준비 단계라 본격적인 심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재판을 하려고 해도 불출석 시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도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도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삼선 중진 김병기 의원 부인이 과거 국정원 관계자에게 아들의 채용 문제를 얘기하는 전화통화 녹음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통화에서는 김 의원 아들 이름과 함께 그 아들을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MBC가 확보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국가정보원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의 통화. 처음 통화하는 듯 대화를 시작합니다.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기 안사람입니다. 김 의원 아들은 지난 2014년 국정원 공채 당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했지만 신원조사에서 탈락했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면접과 필기에서 낙방했습니다. 김 의원 부인은 아들 채용 문제를 말합니다.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이미 국정원이 무언가 약속했었던 듯 믿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하도 북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보고 싶어서 하길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는데 혹시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확답을 요구하자 일단 과거 탈락에 대한 조치를 내놓습니다. 실장님께 무슨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년 전에 신원조사했던 그 부분이 진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 하나 검토를 하고요. 이어 경력직 채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을 뺀 김 의원 아들 이름을 반복해 언급합니다. 경력직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이를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를 중심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렸다며 구체적인 일정도 언급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다 보고 다 드리고 하니까 1월 교육은 5개월짜리 교육이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원은 이 통화 넉 달 뒤 경력직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이전 기조실장은 오래전이라 기억나지 않고 국정원 근무 당시 일은 잊어버렸다고 말했고 김 의원 부인은 일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 시절 국정원 내부 감찰과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다며 녹음의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닥터오피스가 정체불명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환자 정보와 청구 데이터, 각종 업무 파일이 암호화되었고 복구를 조건으로 해커는 수십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랜섬은 납치나 인질극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돈을 말합니다. 랜섬웨어는 이 개념을 컴퓨터에 적용한 것으로 정상화시켜주는 대신에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이 병원은 결국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수개월에 걸친 법률 대응과 시스템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이제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단순한 해킹을 넘어 기업의 주요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며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려 기업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해킹 피해를 입을 경우 회복할 자원이 부족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보험사들이 인용하는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폐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험은 이러한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해킹, 랜섬웨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입는 재정적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일반적인 보장 내용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해커에게 지급된 비용이나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비용, 중단된 업무로 인해 발생된 손실 비용,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에 대한 법률 대응 비용, 신용 모니터링이나 언론 대응 비용, 디지털 포렌식 비용 등을 보상해 줍니다. 사이버 보험은 사이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기업에 필요하며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나 결제정보, 의료정보나 기술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재택근무나 모바일 기기 접속을 자주 하거나 외부 협력사와의 데이터 연동이 되어 있거나 해킹 사고 발생 시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병원, 법률사무소나 회계사무소, 전자상거래업체, 금융서비스업, 교육기관, 제조업체, 호텔 및 여행사 등은 사이버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업의 규모, 업종, 보장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직원 50명 미만이고 매출이 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년에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수준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5,000달러 이상의 보험료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랜섬웨어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의 피해액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이버 보험은 청구 기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방식은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청구가 언제 접수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대부분 소급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회사는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